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 또 특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선대위 구성까지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에 빠진 지지율의 반전을 노린 수겠죠. 효과가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가족 문제를 민주당에서 아예 TF까지 꾸려서 제대로 짚어보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적절한지 또 어떤 부분이 얘기가 되는지 한번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썰기는 어떤 뉴스를 써나요? 지금 백의종군을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백의종군이냐 백의종군이 아니냐 이런 거죠? 백의종군이 아니라 홍의종군 아니냐. 홍의종군. 하얀 옷을 입은 게 아닌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뒤에 썬거를 또 보도록 하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네, 치솟는 대출금리에 또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은행 쪽에서는 이자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전반적인 경제 관련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상금리를 많이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부담이 커졌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금요일에 한 주를 정리하는 이 두 분의 토크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뭐 주요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집중으로 얘기가 돼 있고요. 또 김종인 선대위, 윤석열 선대위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참석 여부도 잠깐 할 얘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후보 얘기를 앞으로 한 5달, 4달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저희가 가끔씩 김상정 후보 얘기도 할 거고 안철수 후보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많이 얘기가 또 나오겠죠. 예, 그 얘기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강지영 아나운서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딴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특검 요구하겠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하겠다, 실무 중심의 별동대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정부와 극한 신경전까지 벌이며 고수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책을 엎은 게 아니라 무리를 안 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말바꾸기 비판이 나올 게 뻔했지만 이 후보의 입장에선 승부수를 띄운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한 추진보다는 유연함을, 의혹 장기화보다는 선제 수사로 반전을 노린다는 거죠. 유행가의 한 소절처럼요. 이 후보에게 감지된 변화, 정체된 지지율도 싹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첫 주제는 후보 빼고 다 바꿔 물음표로 정했습니다. 일단 박원석 의원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후보가 철회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뭐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런 정책이긴 하나 여론의 반응이 워낙에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당정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니까 정치적 부담도 따라서 커졌거든요. 이게 더 늦어지게 되면은 이제 예산 막바지에 와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다가 그 세수가 좀 많이 거쳤다 때문에 이제 재원이 충분할 거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뜯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게 확인이 된 상황에서 더 고집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정책을 고집하기보다는 지금 필요한 그런 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자 이렇게 정책 선회를 한 거는 한편으로 여론에 밀려서 한 거긴 하지만 저는 잘 판단했다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봅니다. 뭐 저도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아시다시피 지원은 피해자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하면 코로나 사태 때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된 분들도 있고 예. 플랫폼 사업자라든가 배달업체라든가 이런 분들 혹은 또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뭐 재택근무를 했고 실제로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꽤 있죠. 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그 세금을 걷어서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것이냐라는 그런 지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그 지적을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시 그 자활의 그런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들이 외국 사례들이었는데 계속 뭐 보편, 뭐 기본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그런 주장들을 무시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결단이죠.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주장을 뒤집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이 간만에 이재명 후보를 똑같이 잘했다 해주셨습니다. 아니 잘하시면 잘했다고 해요. 그렇죠. 원래 이제 뭐 정의당은 진보 쪽이지만 지금은 민주당과 갈라섰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도 보면 약간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은 합니다지만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도 무턱대고 하면 좀 너무 불도저 같은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어려운 걸 잘 꺾은 것 같아요. 네, 국가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예. 어쨌든 정책 변경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론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워낙에 직진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렇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게 네네. 사실이지만 이렇게 여론의 부담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계속 직진한다는 거는 뭘로 봐도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친묵하고는 있었지만 청와대 내에도 반대의 기류가 저는 분명했거든요. 그건 정부하고 같은 입장이었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바꿈으로 인해서 정부나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 측면도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더 늦지 않게 입장 선회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또 놀란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지난번에 88%까지 지원을 하다가 예. 나머지 경기도에서 12% 다 줬잖아요. 그럼 그 돈 받은 사람들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 돈 주는데 예. 뭐 다 해당되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돈 주는 걸 거부하는 사람은 없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다 모두에게 나눠진다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는 보면 국민들이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야 아무리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국가 경제 앞으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그건 옳지 않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참 대단하다. 예. 뭐 본인들한테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들을 그 뭐랄까 미래를 생각해서 혹은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그 경제 극복을 생각해서 그것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특검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좀 곤란할 수 있는 문제를 다 입장을 바꿨어요. 근데 그 배경이 되는 건 일단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를 보여서 이른바 역벤션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나다 보니 이렇게 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지도를 보면 오늘 나온 갤럽의 지지도입니다. 사자 지지도, 가상대결 지지도를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만 따로 빼내는데 오늘 나온 거는 윤석열 후보가 42%, 이재명 후보가 31%로 11%포인트 정도 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제 나왔죠. 어제죠. MBS의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 역시 이제 추이를 같이 보면서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반등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조금 하락하면서 1%포인트 차이입니다. 빨간 선이 윤석열 후보고 파란 선이 이재명 후보인데요. 둘 다 근데 좀 궁금한 게 둘 다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보통 ARS는 정치 고관여층의 참여가 높아서 보수층 유권자들이 많이 나온다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이제 여론 분석 전문가들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둘 다 방식이 같아요. 그런데 지지율 추세나 이런 게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는 별로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게 여론조사 결과로 좀 대비되고 있다고 보고 예. 그러나 이제 지금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이 아직도 3개월 반 정도가 남았어요. 이 대선이라는 선거에서 3개월 반이라는 시간은
몇 번의 이런 반전이 일어나도 일어날 만한 시간이고 예. 또 두 후보 다 이러저러한 리스크들이 있고 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이 있단 말이죠. 게다가 또 이제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면 그 정책 경쟁에 따라서 국민들의 반응도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기 예.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어떤 뭐 대세 같은 게 형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거나 어떤 지배적인 흐름이 형성됐다고 판단하는 건 좀 섣부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죠. 어쨌든 대장동 의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제 정책 메시지들을 던졌습니다만 그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어쨌든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 물론 앞으로 이제 국회 협상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메시지를 후보 스스로 던져서 대장동 의혹을 그야말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것을 천명을 한 거고 본인의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그 정책 공약을 접음으로써 예. 또 여론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 민심에 반응한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여론조사 추이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변경들은 몇 차례 있을 겁니다. 저는 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좀 여론조사하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여론조사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사실.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든가 우리나라의 선거 규모라든가 이게 미국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런 어디서 기사도 그런 식으로 나왔던데 예. 너무 많이 해서 여론조사 피로감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답변 예를 들어 응답률 같은 게 너무 낮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TV 토론도 그래요. 지난번에 저 여야 정당에서 TV 토론하는 거를 보면 그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TV 토론을 위한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내실 있는 토론을 하려면 저희가 여기서도 얘기했었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국방이면 국방, 뭐 예. 이걸 가지고 외교면 외교, 뭐 좀더 깊이 경제면 들어가서. 경제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송사들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후보들은 그냥 허덕허덕 하면서 쫓아다니고 퀴즈쇼 같은 걸 하고 말이죠. 시청률 때문이에요, 시청률. 그럴 수도 저희도 뭐 있겠죠. 시청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시청률 때문에 이제 후보들의 말이 길어지면 시청률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말을 짧게 뭐 1분 내에 해주세요. 1분 30초 내에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얄팍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지식이나 순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후보들도 사실은 토론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예. 패널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앵커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정도 남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자기 정책을 더 그 세련화 시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TV 토론이라는 게 별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고 우리나라 여론조사도 조금 너무 경마식으로 오늘 예. 나왔다 내일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결과가 너무 다른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좀 근데 이제 개선됐으면 좋겠다. 한국갤럽과 MBS 조사가 하루 차이인데 추세가 좀 서로 다르고 사실 질문은 정확하게는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조사 방식은 같은데 네. 약간 그래서 뭐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가 말씀하신 게 아니죠. 저희도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또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저희도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원하는데 그게 야 하는가요? 아파. 저도 이게 이제 시청률이 낮으면 대표한테 혼나요. 후보 진영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는 이 지켜보는 시청자들이나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여론조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하나의 수치, 한 조사의 이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추세나 흐름이 중요한데 추세나 흐름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특히 이제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여론조사에서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반적으로 이 전략을 선회하게 된 계기도 이대로 더 가다가는 자칫 이게 판이 굳어지겠다 예. 이런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두 개 이제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거 다음 이제 거. 여론조사 예. 말고 예. 그 왜 이렇게 바꾸자고 할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절박하면 지금 뭐 그 관전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래저래 이제 관전평도 내놓고 말이 예. 좋지만 가장 괴로운 건 당사자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일생에 한 번 오는 거고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계속 그 후보로 뽑혔는데도 올라가기는커녕 정체하거나 후퇴하고 있고 더구나 경쟁자가 뽑힌 다음에 컨벤션 효과를 막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바꿔보자. 뭐 이런 예. 얘기를 나올만 하죠. 그런 얘기 할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하면 합니다라는 그 트레이드 마크와 다르게
해도 안 되는 거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이제 부정적 불도저 이미지는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또, 되느냐? 예. 지금 그 질문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예. 그럼 그렇게 바꾸면은 예.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있을 것이냐? 것이냐. 예, 맞습니다. 그 질문. 예. 그래, 그 질문 하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결국 정치는 말과 타이밍이잖아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적절한 말을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내가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바꾸는 건 뭐 말과 타이밍이 괜찮았다고 생각을 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후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상쇄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후보 예를 캠프에서 벌어지는 일들. 예를 들면 뭐 지난번 얼마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김혜경 여사와 김건희 여사가 뭐 하나는 두 자녀의 뭐 하고 하나는 한준호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렇죠. 글이죠. 한 분은 무슨 뭐 조금 이따 토리 저희가 엄마고 두 자녀 조금 이따가 엄마고. 저희가 썰픽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야 이게 뭐야? 뭐 이런 얘기들로 해서 후보 쪽에서 이런 것들을 만회하려는 그런 것들을 그냥 깎아먹는 얘기 있고 또 하나는 저는 후보 본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야구장에 간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야구장에 간 게 본인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 유언비어 이런 것들을 상쇄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예. 부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가까워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것 같지만 보는 사람들은 또 일각에서는 좀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막 뭐 변장한 사람도 등장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예. 보였는데 갑자기 또 거기 가서 너무 다정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조금 너무 인위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가 야구장에 간 모습 또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같이 간 모습이 차례로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원래 좀 제가 듣기로는 코리안 시리즈를 보는 거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먼저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부인 다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미뤄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실 뭐 그냥 때 되면 하는 그런 유의 행보고 그런 유의 일정이었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 측면도 좀 의도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루머를 불식시키고 근거 없는 얘기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노렸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혼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김건희 씨가 언제 선거운동에 등장할 거니 이걸 많이 궁금해해요. 예. 근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허위 경력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등장하기 전에 검찰이 먼저 소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이게 지금 있잖아요.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은 어쨌든 동부인을 해서 이런저런 일정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좀 대비시키고 싶은 의도도 있었던 것 언론에 같아요. 저렇게 나오면 김혜경 부인이랑 같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 자 그러면 김건희 씨는 언론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못 나오겠지 설마 이걸까지도 노린 수였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먼저 갔잖아요. 코리안 시리즈에. 근데 윤석열 후보 먼저 갔을 때는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죠. 뒤에 이재명 후보가 동부인을 하고 간 장면이 나오니까 그 앞에 장면이 굉장히 뭔가 허전해 보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뭔가 좀 비어 보이고 예. 이런 효과도 분명히 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 좀 짚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이재명 후보가 바뀐 내용 중에 하나 특검에 대한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협상하자. 뭐 신발끈을 매버렸습니다. 당장 협상하자 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을 잠깐 듣고 얘기를 또 나누겠습니다. 민주당 그 원내 지도부에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민주당이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가능합니다. 뭐 저에게 특검 맡겨주시면 한 달 안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예, 맡겨주시면 한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 약간 뭐 많이 들어본 말이기도 한데 일단 근데 오늘 원내수석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진척이 나간 건 없고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라고 한병도 수석이 뉴스연구에 통화해서 얘기를 한 거를 좀 들었습니다. 특검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갈 걸로 아니 뭐 안 가능한 게 뭐 있겠어요. 뭐 하겠다면 하는 건데 근데 별로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지부지 끌 것 같아요. 뭐 범위를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하냐, 대상은 그러면 이른바 쌍끌이 특검이면 이쪽 특검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다가 시간 좀 많이 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하도 특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각자 우리가 그러면 대장동 특검하고 그다음에 고발사주 특검을 각자의 특검을 상대방에서 지명하자 뭐 이렇게 해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준석 그게 대표가 얘기를 했죠. 예, 그게 법상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원래대로 하자면 상설 특검이 아닌 그냥 일반 특검으로 하자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후보를 올리면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발을 뽑도록 돼 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검 준비하는데도 또 한 뭐 몇십 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러다 보면 벌써 12월 지나고 1월 달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쉽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14번의 특검 중에 상설 특검이 이제 한 번 있었고 세월호 특검이 상설 특검 나머지가 그냥 일반 특검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건데 평균 준비까지 40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은 2개를 준비하면 대선 앞두고 좀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13차례 헌정사실 특검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특검을 시작했던 건 없었어요. 어쨌든 검찰 수사가 일단락이 되고 그 검찰 수사 결과를 연계받아서 특검을 시행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이 한참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더군다나 이걸 수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협상이 들어가긴 할 텐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걸 그러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해서 할 거냐. 지금 이건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상설 특검으로 안 된다. 별도 특검법을 제정하자 이런 입장이고 그러나 이제 신속하게 하려면 별도 특검법이 아니고 상설 특검법은 뭐 법무부 장관이 그 발동을 하면 바로 이제 예. 임명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특검 때문에 후보 추천위원회만 구성하면 네, 되니까. 국회가 의결을 하거나 그게 이제 빠르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특검을 할 건지를 가지고도 이견이 있을 거고 예. 또 수사 범위 대상 이거 가지고 이견이 있을 거고 임명하는 절차 아무리 빨라도 28일이 걸립니다. 상설 특검법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최장 90일까지 수사를 하면 대선 전에 결과를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대선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이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소리는 굉장히 요란한데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특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자꾸 이제 대장동 의혹 갖고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의혹제기를 하고 뭐 몸통이다 이러니까 아니 그냥 특검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선 전국에서 대선 후보들을 특검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사실은 특검에 따라서 특검이 어떤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서 뭐 국민들이 다 판단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특검 자체는? 이게 자칫하면 그 검찰이 대선을 주도하는 이런 상황이 특검이 대선을 주도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서도 서로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안 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안 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특검 이외에는 도리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는데 바람직한가의 측면에서는 저는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예. 의혹 사건 뭐 특검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이명박 후보가. 그랬더니 특검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몇 년 뒤에 그걸 가지고서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이제 예.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과연 특검이 대통령이 뭐 저 두 분 중에 한 명 혹은 뭐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저 두 분 중에 한 명이 됐는데 특검이 자, 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지금 범죄자입니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누가 특검을 맡을지는 모르고 특검이 될지도 모르고 누가 특검을 맡을지도 모르지만 네. 우리가 과거에 본 바에 하면 된 사람은 죄가 없고 떨어진 사람은 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뽑힌 사람은 지금 그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다음에는 소추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특검에서는 이 사람은 이 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는 이 죄가 있는 사람과 그분을 대통령으로 식물 대통령이 되겠죠 그 순간에. 그러면 김중현 센터장님도 지금 특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한 것도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뭐 몇 달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달 전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강력하게 특검을 초기부터 주장을 해왔지만 어쨌든 특검이라는 거를 이슈로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그렇죠. 활용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나 실제 이 특검이 실효성이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은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국면에서 어쨌든 두 정당의 후보가 그야말로 생사를 걸고 싸움을 하는데 예. 어떤 특검이 그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게 만들어 놓고 진도는 안 나가는 그러니까 주변만 이렇게 그냥 이 뒤적이는 이런 특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소환할 때마다 상대편에서는 우리 편 누구 소환했는데 이건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끊임없이 이 대선 과정은 특검이 누구를 소환했느냐, 누구를 소환 안 했느냐 하면서 이게 그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 얘기만 하다가 날 셀 예. 거예요. 날 새고 말면은 이게 뭔 사실 결론이 내려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윤 후보가 지지율이 좀 앞서 있다고 생각될 텐데 특검이 어떤 얘기들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크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불안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한 달 내에 다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은 얘기고요. 그게 어떻게 한 달 내에 다 뭘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뭘 한 달 내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아주 사소한 사건도 취재도 어떤 취재든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렇죠. 더구나 범죄 혐의에 대한 그 수사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대장동처럼 엄청난 이제 사건을 수사 대상이 예. 두 후보만은 아니잖아요. 뭐 곽상도 의원부터 전 의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수사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어떤 수사를 하기는 할 텐데 이게 이제 대선판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일단 이재명의 변신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보면 Y땡땡땡땡님은 독불 장군의 강골 이미지는 진작 버렸어야 했다. 잘했다라고 했고요. J땡땡땡님은 이재명 후보는 뭘래도 불안하다. 불안감 없애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음 얘기로 볼 텐데요. 다음 주제는 지금까지 이런 후보는 없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먼저 어떻게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후보는 없었습니다. 대선 역사상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과 장모까지 일가족 전체가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사례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예,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윤 후보 관련된 가족들의 부정부패 의혹들을 캐기 때문에 아예 TF를 태스크포스를 크게 확대까지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 가족 의혹은 이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뭐 코바나 컨텐츠에 불법 협찬한 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또 장모 최 씨에 관련돼서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인데 이건 1심에서 사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감 중에 보석이 현재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평의 아파트 개발 비리에 있어서 특혜가 있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주장은 가족들을 이제 좀 더 뭐 해집어 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 뭐 의혹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 부인, 장모. 장모. 어쨌든 뭐 실제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후보 본인도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부인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그 이 혐의자들이 구속이 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장모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예.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의혹이 없는 거를 부풀려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네거티브지 않습니까? 선거판에 네거티브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일정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류의 네거티브가 그러면 얼마나 효과적이냐. 사실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될 때 청문회장에 다 올랐던 의혹들이에요. 예. 근데 그 청문회장에서 그거 문제 없다고 민주당이 방어를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일정을 180도 바꿔가지고 이제는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저게 뭐 결정적인 무엇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떤 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선거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지지율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네거티브 유혹에 많이 빠져요. 늘상 다른 선거에서도 보면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예. 근데 그런 흐름이 선거 판세를 바꾸는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공적 인물들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검증은 해야 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의존해서 선거 치르려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별로 재미를 못 볼 거다.
지금까지 이런 후보는 없었다가 뭐 있잖아요. 예. 영화에 나오는 대목 있잖아요. 극한 예. 직업에. 예, 뭐 이것은 치킨인가 무슨 바베큐 예. 뭐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제목이라서 좀 웃기긴 하는데 그 약간 아까 지금 뭐 우리 박 총장님 얘기했듯이 과거에 민주당이 다 거기다가 쉴드 쳐주고 방어 쳐주고 그런 거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어서 조금 그 뭐랄까 파괴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저런 식으로 나오면 어떤 느낌이냐 후보 본인에 대한 것보다 이게 예. 가족들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면은 약자 이미지 뭐 야 이게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결국은 이제 가족들 물고 늘어지는구나라는 그런 오히려 약자 전략상 이미지 오히려 저쪽이 더 밀리는구나라는 이미지 준다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비판하는 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판에 뭘 TF팀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뭐 추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좀 별로 이렇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인사청문회 때 다 별 문제 없었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깨끗하게 미안해. 그때는 우리 편이어서 그냥 내가 그랬어. 근데 이제 우리 편 아니니까 좀 제대로 따져봐야지. 근데 제대로 따져봐야지 한다면 그건 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에이 그러면은 신뢰도가 확 떨어지죠. 그런가요? 그러면 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지. 우리 편일 때는 괜찮고 남의 편 됐으니까 내가 이제 들춰보기 시작하겠다. 예. 그럼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면 공정성 앞에 이제 미안해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미안했어. 네거티브도 내로남불로 한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선거가 아마 역대 대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치만 비호감 이 경쟁인 것처럼 예. 후보들의 호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또 서로 간의 네거티브와 어떤 인신공격이 난무한다면 정치 혐오를 굉장히 저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저는 네거티브에 치중하는 쪽이 진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는데 이 전환기에 담대하고 새로운 비전을 얘기해도 모자랄 시간에 후보들의 개인적인 어떤 뭐 약점이나 또 개인적인 의혹 이런 것들로 이제 선거판을 지새우게 되면 저는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외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캠프가 됐든 이재명 후보 캠프가 됐든 다른 어떤 후보들의 선대본이 됐든 네거티브에 치중하는 쪽이 그다지 재미를 볼 수 없는 그런 선거다. 이미 뭐 두 후보들에 굉장히 환멸을 많이 대해서 느끼고 있어요. 두 후보들에 대해서 뭐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고발도 돼 있고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 입건도 돼 있는 상황이어서 네거티브가 기본적으로 이게 배경색이 다 네거티브예요 지금 대선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요. 하도 많이 의혹이 막 제기되고 그러면 네. 이게 뭐지? 뭐 어디서 들었던 얘기 같기도 하고 안 들었던 얘기 같기도 하고 해서 별로 이렇게 영향을 못 미치게 될 그리고 아예 나중에는 혐오 같은 걸 막 불러일으켜서 다 똑같아. 뭐 여기든 저기든 뭐 그게 그거야.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죠. 예,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제 본부장 비리 앞서 말씀하신 그런 걸 언급하자 가족 건드려 그럼 나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이라는 표현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리 후보의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저도 앞으로 자신감 있게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에서 금도를 깨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뭐 자신감 있게 나도 가족을 건드리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적절한 좀 표현이 디테일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디테일들이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요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가족을 건드리는 거는 금기를 깨트리는 거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어 부인은 영부인이고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부인은.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들은 샅샅이 파야 맞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찌됐든 뭐 공적 인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필요한 범위에서 또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그런 검증은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뭐 시시콜콜한 사생활이라든지 과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문제 삼는 거는 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사생활 부분은 뭐 네. 적절치 왜냐면 않고. 뭐 부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저 발언은 말씀하셨듯이 부적절하고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 거 선거에 영향 안 준다. 이제 그런 생각이 확고한 분이기 때문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서로 양쪽에서 이거야말로 이제 내가 상대방 공격할 때는 그게 이제 정당한 검증이고 예. 상대방이 우리 편 공격할 때는 이건 사생활 침해고 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죠. 예.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부인 지난번에 외출할 때 뭐 기자들이 가서 막 진을 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스토킹이다. 예. 그다음에 무슨 사생활 침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왜 김건희 쪽은 안 해라고 또 이제 그 고민정 의원이 그렇게 일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어차피 이제 싸움판에 들어섰으니까 서로 유리하게 막 해석을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검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예.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이죠. 관련돼서는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결혼 전 일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거는 해명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결혼 전에 뭐 주가 조작을 했든 뭐 했든 상관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진실은 밝혀져야죠. 그거는 뭐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상관없이 만약에 범죄 행위가 정말로 자행됐다면 예. 그거는 뭐 어쨌든 그 영부인 후보든 대통령 부인 후보든 뭐 누가 됐든 보통 사람이든 법 앞에서 다 평등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범죄가 실제로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규명돼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따라서 합동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하는 거고 예.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치화해서 예. 그다음에 막 계속 그냥 그 부풀리고 뭐 있는 사실 침소봉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 뭐 문제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수사를 해서 정당하게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하라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그 가족 문제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다음은 오늘 정치권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좀 주목할 만한 말들을 강지영 아나운서가 썰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부터 보시죠. 갑옷 입고 지옥철. 사극에 나올 법한 갑옷을 입고 지하철에 나타난 이 사람,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입니다. 김포 시민단체 요청으로 이른바 퇴근길, 지옥철 김포도시철도 상황을 체험하러 간 건데요. 안 그래도 비좁은데 두툼한 갑옷에 또 취재진에 허 후보 덕분에 더 혼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2위 보겠습니다. 김정은 만나고 싶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을 만나면 꼭 해보고 싶은 질문이 당신 지금 행복하냐? 그리고 당신 왜 이렇게 사냐? 이 두 가지 질문인데 북한 사람이 이런 질문 듣다가 처음 받았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서 그런 얘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과거 김 위원장의 이메일 주소라고 해서 보내봤는데 답장을 못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남북 대표 MZ세대 정치인들의 만남. 글쎄요, 이뤄질 수 있을까요? 1위 보죠.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이틀 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 한준호 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출산 경험을 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의 부인을 비교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너무 어깨 힘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오바를 하는 거죠. 건드려서는 안 되는 뭐 이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의원은 논란의 문구는 수정했지만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뭐 박원석 의원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이준석 대표가 김정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만나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예. 대통령이 되지 않는 이상. 혹시나 근데 뭐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또 있으면 뭐 그럴 야당 수 있겠죠. 대표로 또 갈 수도 뭐 있잖아요. 야당 대표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근데 가서 이제- 왜 이렇게 사냐라고 물으면 분위기 확 깰 것 같은데. 그럼 못 올 겁니다. 아마.
이게 어떤 뭐 통일 문제 관련된 한반도 문제 관련된 무슨 간담회에서 이제 예. 질문에 답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임기가 끝나면 외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외치라는 건 이제 외교잖아요. 예. 다른 나라하고 뭔가를 하는. 그리고 윤석열 후보한테 대통령이 되면 자기 대북 특사 보내달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영선에 그 원외 당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가 큰 꿈을 꾸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대북 특사도 가고 정권 잡으면 그래서 김정은도 만나고 그래서 다음 대선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뭐 이런 그 야망을 은연중에 드러낸 게 아닌가.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물론 그런 야망대로 실현이 될지는 모릅니다. 가봐야 알죠. 통일 대통령은 나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기 나이도 비슷하니까 이준석 대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슷하니까 뭐 친구 먹고 왜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최고 존엄하고 함부로 친구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 농구 선수 또 친구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또 강화시켜서 대선에 도전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 전략적인 멘트라는 말씀이시군요. 은연중에 그런 게 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나중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김정일 센터장님은요? 아니 아까 뭐 제가 조금 언급을 했었지만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이게 오히려 이제 후보가 뭔가 이제 바꿔나가고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거를 상쇄시키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발언들이나 행동들이 있는데 그중에 예.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두 후보의 부인을 아무래도 뭐 우리 후보 부인을 좀 이렇게 높이고 상대 후보 부인을 좀 낮추고 싶은 거야. 인지상정인데 그 비교해서는 안 될 걸 비교를 했잖아요. 두아의 뭐 영부인도 국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아의 엄마 뭐 김혜경 그다음에 토리 엄마 뭐 김건희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더구나 민주당은 더욱더 그러면 안 되죠. 민주당은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 뭐 혹은 뭐 젠더의 다양성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가 없다는 게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비교를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뭐 아픈 상처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드는 것은 민주당이 평소에 주장했던 그 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게 더구나 이제 대선 전국에서 후보 수행실장이라는 분이 할 수 있는 발언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내리기만 문구만 좀 수정을 하고 여기 두아이 엄마하고 토리 엄마만 빼고서 뭐 이름만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선택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걸 비교해서 뭐 국격을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즘 2030들이 들으면 정말 코웃음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출산이 무슨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개개인들의 선택인 거고. 근데 그런 선택을 하게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아이 낳지 않았다 그래서 뭐 영부인의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한마디로 함량 위달의 발언이죠. 예.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이제 민심을 조금씩 떨어뜨리는 그런 게 되게 위험한 과거에 예를 되겠죠. 들면 뭐 노인들 뭐 저 노인 폄하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정동영 후보가 했다가 굉장히 타격이 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계속 핫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삼김 또는 원톱으로 잡았습니다. 딱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톱이냐 아니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까지 해서 삼김이냐 이 얘기인데요. 관련돼서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이거 어느 특정에 대해서 이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선대위 와가지고서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은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상임 선대위원장이 뭐 때문에 필요한지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윤석열 후보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일단 같이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약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은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가 뭐 3김으로 같이 그런 건 아니다. 3길 체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자 뭐 3김이 아니고 아무래도 뭐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김 체제란 말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싫어하니까 일부에서 그렇게 자극하려고 한 말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대답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원톱으로서 근데 지금 오늘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다 같이 선대위에 함께 하려는 걸로 거의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원톱이 될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3김이 될까요? 글쎄요, 뭐 가봐야 알긴 할 텐데.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쯤 되면은 그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약간 계륵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선거에서 이른바 이제 트랙 레코드가 확실하기 때문에 모셔오긴 해야 되겠는데 예. 성과가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또 전권을 주지 않으면 이분이 역할을 안 하려고 그러는 또 이제 본인의 어쨌든 그 특유의 기질이 있단 말이죠. 예. 더군다나 뭐 김한길, 김병준 이런 분들하고 별로 그렇게 사이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자칫 이렇게 왔다가 또 중간에 불협화음이 나거나 그게 외부로 노출되면 약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슬슬 나오는 얘기는 아예 대안도 고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정권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 이 국면에 본인이 손을 대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대위의 상이 좀 다르긴 한데 이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있는 어떤 식으로든지 절충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게 이제 좀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사람들 사이에서 아유 저거 뭐 왜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왜 선대위 하나 꾸미는데 저렇게 잡음이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약간 이제 지겨워지긴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게 그렇다면 이제 후보한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중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저럴 때는 그냥 본인들은 가만히 있으신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결정이 내려지는 거를 그냥 보는 게 좋은데 스피커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대외협력위원 권영세 위원께서 무슨 동급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글쎄. 그러면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동급 아닌가. 왜 저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권력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벌써부터 때일은 어쨌든 논공행상이 벌어지고 일종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한 착각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대선은 3개월 이상이 남았고 앞으로 이 대선 레이스에 어떤 변화가 올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여러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권력을 다 잡은 것처럼 저런 모습을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투표 마음을 확고하게 결정하지 않은 중간층들 같은 경우에 더 이반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 저 내부의 전략가들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권력 잡은 거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생도 세웅지마잖아요. 소년 출세를 제일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윤 후보가 좀 지지율에 앞서 있다고 해서 또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대위 내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대안도 찾아보고 있다. 사실 그 말을 흘리는 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기분 나쁘라고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좀 티격태격하게 멀어지면 또 오히려 그게 반대로 작용해서 좀 선대위의 중심이 없어지는 그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서 이제 정말 도움이 안 되게 되는 상황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봉합을 하긴 하겠죠. 그 애들은 아니잖아요. 예. 다들 뭐 말씀들은 저렇게 하지만 본인들도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이 뭐 사실상 마지막 기회 아니겠어요? 뭐 모르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본인 서운해하실지 예. 모르겠지만 뭐 물리적으로 연세로 볼 때 지금 이제 80대 초반이시니까 뭐 앞으로 5년 뒤면은 왜냐면 바이든도 재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그걸 이제 뭐 나이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글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다른 분들도 다 이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거론됐다가 이게 막 쉽게 얘기하면 빠그러지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다들 정치적인 타격이 엄청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잘 타협안은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결국은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여기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어떤 결단 내지는 어떤 묘수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또 그러나 이제 상대방들에게 이게 정말 어려운 주문이지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리더십을 끌어낸다면 그러면 뭐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런 얘기를 들을 건데 결국은 이게 좀 잘 안 돼서 그 이후에도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들 경쟁하면서 삐걱삐걱대고 뭐 이 사람은 일로 가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로 가자 그러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사실 조그만 팀 안에서도 팀 구성원 간에 일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팀 리더가 그거를 화해시켜서 끌고 가기도 힘든데 선대위는 정말 그런 게 많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대위 내부에서는 당연히 탈진보 아우르는 건데 왜 부정적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김지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죠.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짧게 한 말씀씩 들으면. 일단 민주당한테 굉장히 심리적 충격이 클 거고요. 김한길 전 대표가 글로 가면 그 당의 대표를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겨냥한 선제적인 포석일 수 있다. 예전에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죠. 그리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뭐 멀어지기 전까지는 최근에 좀 멀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긴밀한 상의를 했던 분이고 예. 때문에 안철수를 김종인 위원장이 설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설득할 수도 없고 그렇게 본다면 누가 안철수 대표를 설득해서 막판에 일종의 이제 선거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어떤 포석으로 김한길 전 대표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게 이제 약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제 비중을 확 정치판에서 축소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오면 대표가 오면 또 생각이 서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겠죠. 두 분은 반대하는 걸 텐데 저는 요새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면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면 보수 정당에서는요 그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영남 출신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동안에 다 영남 출신이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그랬죠. 전두환, 노태우, YS, 이명박, 박근혜 뭐 쭉 보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누구죠? 이제 이회창 후보가 한번 충청도 출신이었는데 이제 안 됐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말은 충청도지만 실상 서울에서 태어났고 영남 후보가 아닌 최초의 후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이 호남에서의 지지도도 과거에 어떤 보수 후보보다도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그 보수당은 영남당이다. 그리고 뭐 TK당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런 움직임들 전체가 아마 앞으로도 이 선거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만약 된다면으로 이렇게 가정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아무도 모르니까.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이성대의 뉴스 썰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5번인가 전화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후보가 그런 노력을 이제 계속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홍 대표가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여론이 홍 대표한테 안 좋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배님, 내가 4학년이라 팀 과제는 좀 빼줘. 자, 홍준표 나는 좀 빼달라고. 자, 어디에서 사이다 홍준표 사이다 광고를 좀 가져와 봤어요. 아, 그랬군요. 자, 어디서 빼달라는 건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죠. 홍준표 의원이 사실 이제 백의종군 선언하고 청년 소통 사이트를 열어서 독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좀 너무 혼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냐, 원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정치권에서 백의종군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 백의종군을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는 조용하게 좀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당분간 좀 잊혀져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미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청년의 꿈이라는 자신을 지지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이미 차차기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저희가 여러 번 다룬 만큼 백의종군 그 뜻에 따르면 조용히 있지만은 않은 홍 의원인데 자 국민의힘이나 윤 후보 측에서는 일단 홍 의원이 경선 패배 후유증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정말 이 상황이 백의종군 상황이 맞는 거냐라는 의구심이 이제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홍의종군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홍의종군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준석 대표까지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뭐 어제 알려졌죠. 최근에 직접 홍 의원 집까지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홍 의원은 일단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준석 대표 앞서서도 집에 찾아가기 전에도 이미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홍 대표의 그런 어떤 입장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결국 홍 대표도 보수 진영에서 보수층 지지자를 기반으로 정치하는 분인데 그걸 좀 상실할 우려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아니 같은 편인데 남도 아닌데 오히려 남보다 더 매몰차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자 바로 홍준표 의원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백의종군하는 걸 비난해서도 안 되고 또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횡포다. 갑질이라는 거죠. 갑질.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지금 백의종군 하고 있는 걸 지금 난 백의종군 하고 있는데 왜 비난하고 있냐 이런 것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경선에서 경쟁한 사람일지라도 어쨌든 같은 국민의힘 사람들인데 남이 아닌데 선대위 참여를 강요한다거나 부당한 횡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뼈가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는 정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싫구나 뭐 그런 속내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부당한 횡포인지 또 홍 의원은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자신의 SNS에 2007년 7월 2007년 대선을 보면 당시 이명박 박근혜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 후보가 승리하니까 박근혜 후보가 경선장에서 깨끗하게 승복했지만 그 이후에 대선 운동에서는 나타난 일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대선은 MB가 친이계만으로 치렀다라고 저렇게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그 입장을 정당성을 옹호를 했는데 네. 하지만 좀 사실관계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그 시절 좀 찾아보면 물론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상당히 오랫동안 칩거했어요. 그래서 나오냐 마냐 뭐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선거 한 3주 전인 한 11월 말부터 호남을 시작으로 어쨌든 나와서 공식 이렇게 선거 유세, 이명박 선택해달라고 지원 유세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홍 의원은 부당한 행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왜 나한테 희생을 강요하냐 이런 심정이 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은 늘 희생을 당해왔다. 이제 이런 입장들이 좀 깔려 있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게 자, 지금 그 청년의 꿈이라는 사이트에 또 새로운 그 게시판이 생겼어요. 홍문청답. 홍준표가 묻고 청년이 답하는 사이트인데 자, 여기 아예 이렇게 주제예요. 제시요. 조강지처. 자, 조강지처 버리고 새 살림을 차렸는데 조강지처가 그 집에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본댁에 있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조강지처는 자신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새 살림 차린 사람은 누구겠어요? 국민의힘 당원. 또는 뭐 윤석열 후보 네. 뭐 이렇게 뭐 수능 시험에 나오면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자, 참고로 홍준표 의원 자신을 좀 비련의 캐릭터, 비련의 주인공으로 자주 비유를 해왔어요. 보시죠. 자, 2019년 당대표 선거 도전할 때 홍준표 의원이 나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조강지처다 라면서 황교안 대세론에 반박을 했었고요. 맞아요. 올해 여름이었죠. 자, 홍준표 후보 복당을 하면서 나는 사실 계모에 쫓겨났던 맏아들이었다. 조강지처도 됐다가 맏아들도 됐다가 어쨌든 비련의 주인공. 아무튼 동화 속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걸 따다가 이렇게 자신을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양측 그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지지율은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높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분석이잖아요. 지금 나서봐야 윤 후보 측에서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홍 후보 입장에서도 실익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출렁이거나 어떤 여야의 초접전 상태 이럴 때 도와줘야 크게 도와줬다라는 느낌이 든다. 뭐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약간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국민의힘 조만간 선대위가 출범을 할 텐데 남도 아닌 우리 홍 의원이 도울지 아니 돕는다면 또 언제가 될지 진짜 박근혜 2007년 대선 후보처럼 또 막판에 나타나서 도와줄지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사투를 멀리서 누가 유효 사거리 안에 들었다 싶을 때 서로 이거 바둑을 이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게 영화의 배우에 맞아요. 자, 일본 독도 대첩 잊었나? 독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상에 나온 독도 의용 수비대는 한국전쟁 당시에 독도를 무단으로 침입한 일본 숨시함을 격퇴한 영웅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영화도 한번 나왔고 유명하죠. 홍순칠 대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과 또 울릉도 주민들 한 30여 명이 그 의용 방어 부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일본의 도발을 막아낸 그런 의병과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의병인 거죠. 당시 일본 순시함 공격을 쫓아냈던 날짜가 11월 21일입니다. 그때 일본 순시함 크게 그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독도 대첩이라고 기리고 있고요. 마침 오늘 또 대전현충원에선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자, 독도는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우리 선열이 지켜낸 우리 영토입니다. 근데 마침 오늘 또 행사가 더 뜻깊은 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빌미로 일본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 무산시킨 다음 날이라서 지금 더 관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걸 가지고 일본이 상당히 지금 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처음이 아니에요. 방문이 그랬죠. 이미 2009년 MB 시절에 강일학 당시 경찰청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찾아보면 한일 간의 어떤 외교적인 이슈로 부상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당연한 주권 행사와 어떤 그 국정 활동인데 자, 이번에는 상당히 강하게 일본 측에서 반발하고 있었던 거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 한미일 회견을 무산시켜 놓고도 오히려 적반하장처럼 자, 우리나라가 최악의 타이밍에 폭거했다라고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일본이 지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일 관계,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폭거 분노 굉장히 워딩이 다 세고 그런데 사실 근데 오히려 지금 일본이 예정됐던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불참하면서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굉장히 또 비난이 쇄도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거죠.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독도는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건 누구나가 부정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도 이렇게 일본의 태도를 좀 강력하게 규탄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자, 참고로 이제 이번에 그 또 보니까 이번에 경찰청장 독도 방문에 뒤통수를 맞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은 또 표현이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바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입니다. 지난 16일 일본을 갔는데요. 자신 SNS에 살얼음판을 받는 듯 조심조심 일본에 온 첫날 서울발 뉴스가 우리 조선통신사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일행에 뒤통수를 쳤다라고 저렇게 글을 올려서 좀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다른 날도 아니고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는데 그날 독도 방문으로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표현인데 뭐 어쨌든 간에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정진석 부의장이. 이걸 찾아보니까 또 하나 눈에 띄는 또 표현이 있더라고요. 정진석 부의장. 일본 측은 한국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일 관계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고 한다. 자, 일본은 윤석열의 부상에서 관계 개선의 신락 같은 희망을 찾고 있다라고 저렇게 적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타이밍이 정말 옳지 않았던 건지 맞지 않았던 건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뭐 독도는 남의 땅이 아닌 우리 땅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희가 이런 주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논란의 근거를 찾아야 될지 조금 지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성대 뉴스 설기 수고하셨습니다.
영끌과 비투, 근래 들어서 부동산 주식 투자를 수식하는 단골 단어들이죠.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연일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은행들만 이자 파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상을 막아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임원들을 불러서 대출 금리가 산정하는 과정이 규정에 맞춰서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필요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자, 관련해서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눈길이 가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이 퇴직자들에게 최대 7억 원의 퇴직금을 준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7억 원의 퇴직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네, 기본적으로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싶어도 그만큼의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만큼 은행들이 실적이 상당히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지난 한 달 동안 혹시 은행 다녀온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은행 몇 번 다녔는지 꼽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드물죠. 가기 되게 힘들어요. 직장인들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갈 필요도 없는 거죠. 다 사실은. 비대면으로 하다 그렇죠. 보니까. 실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비중이 대면 서비스 비중이 약 한 15년 전에 24%였는데 지금 6%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은행들이 이 지점들을 축소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면 굳이 이런 많은 인력들을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계속 전달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희망퇴직을 받아서 이참에 디지털 전환을 착수하자. 근데 그만큼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7억 퇴직금이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지금 은행이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이유에 대해서 대출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대출이 정말 많이 늘어나면서 지난 3분기에 국내 은행들 엄청난 이자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사실 중거금리,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많이 이자 수익을 거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2020년에 경험한 그 기준금리, 그건 우리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이렇게 말씀도 드리죠.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은 기준금리 거의 시대. 마이너스 금리. 네, 제로 금리니까. 그러니까 그 낮은 금리 때는 예대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요. 기준금리의 어떤 그 근거 자체가 낮기 때문에,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네. 대출금리와 또 저축금리 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수익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상승하는 기조잖아요. 네.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예대금리 차이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금리 속에 대출 수요가 늘어났었던 거고, 근데 그 대출이 또 금리 차이가 또 벌어지면서 상당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대출금리라고 하면은 그 산정되는 과정이 기준금리가 중거금리 네. 플러스 가상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로 이루어지는 게 대출금리잖아요. 쉽게 네, 설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대출금리 상승하고 있는 건 중거금리, 그 기준이 되는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하고 있는데 네. 사실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금융당국에서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고만 볼 수는 또 없는 거죠. 일정 부분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시중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예요. 근데 알파는 금융권이 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알파를 그냥 막연히 높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베이스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가니까 시중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대출규제, 이 총량적 규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주로 1금융권을 중심으로 총량적 대출 규제를 실시하거든요. 대출을 막았죠. 그렇죠. 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해주지 못하도록 양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도 돈의 가치잖아요. 이 가격은 대출 수요와 대출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이 차단되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중금리는 그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역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도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대해서 이제 지난 17일에는 정부에서 이런 대출 금리에 대해서 좀 규제해달라고 했더니 직접 개입이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네. 오늘 오후에는 또 금감원 수석 부원장이 대출 금리 산정 과정이 정말 충실하게 이행됐는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심지어 금리 인하 요구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구권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갑자기 또 바꿨어요. 이틀 만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규제 정책들, 이게 왜 무리하냐면 금리가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인 거죠.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만으로도 가계대출 규모가 그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던 이유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에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네.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출 수요가 필요 없잖아요. 대출 수요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십니다. 말씀하신 왜곡 현상이라는 게 네.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거나 네. 또 뭐 신용이 높은 사람의 금리가 또 신용이 낮은 사람보다 높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왜곡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께서는. 자, 이 부채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투자형 부채.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를 안 하죠. 자연스럽게 투자형 부채는 줄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생계형 대출이에요. 이 생계를 위해서 부채에 의존하는 자영업자가 지금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 위해서 대출을 의존하는 또 잔금을 마련해서 집에 어떤 분양받은 집에 입주를 해야 되는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옮겨야 되는 이런 생계형 대출 반드시 필요한 대출은 이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고 금리가 상승한다고 이게 줄어들진 않아요. 결국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 풍선이 있으면 한쪽 풍선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이쪽 풍선이 커지죠. 풍선 효과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그 대출 수요가 이금융권, 우리 정부가 원하는 그 그림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정말 급한 자영업자들은 사채까지도 가니까 이거 굉장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까 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근데 그 우려가 좀 현실화될 수 있다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네. 다음 주 25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네. 사실 전반적인 추세로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점점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네. 대출금리도 그러면 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중고금리가 더 오르게 되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긴 이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낮았던 기준금리 시대를 지나서 이제 거기서 살짝 벗어나서 한 차례 인상했었던 것이고 다음 주에 한 차례 더 인상한다고 그러면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럼 계속 기준금리가 제자리로 정상화되는 경로 속에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조금 더 발빠르게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출금리라는 것, 이 시중금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예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 은행권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알파도 올릴 수가 있어요. 수밖에 없죠. 계속 시중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는 예대금리 차이가 좀 작아지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는 통상적으로 예대금리 차이가 또 커지죠. 은행은 실적이 더 개선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은행에서는 또 이자 잔치한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나오는데 대출 규제가 결국은 은행권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탓을 은행 탓으로만 뭔가 은행은 그러면 본인들만 배불리는 거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네.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어쨌든 이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물가도 많이 가파르게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뭐 소비자 심리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네. 금리 오르고 네. 물가 오르고 아까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정말 억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 앵커님께서 네. 상대적 박탈감을 아닙니다. 왜 모든 게 오르는데 내 소득만 안 오르냐 이런 저만 느낌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 시청자분들도 맞습니다. 아마 지금 탄식이 나올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걸 드리는 제가 질문입니다. 22년 경제전망서에다가 K자형 회복이라고 썼어요. 뭐냐면 월급쟁이 근로자들 근데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임차 가구. 임차 가구가 거의 절반이에요. 48%. 그들은 전혀 소득도 안 올랐는데 물가는 오르고 자산 가치만 오르니까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았는데 5천만 원 모았고 5천만 원만큼 부자 된 줄 알았는데 집값은 3억 올랐으니까
아, 나는 오히려 2억 5천만 원만큼 가난해졌구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 사실 이거에 모든 근본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네. 요게 좀 풀리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 이 가계대출을 총량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요. 가계부채 전체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약차주 가구, 주로 한 5에서 6% 정도 되는 취약차주가 짊어진 그 부채 규모, 그 부채 규모는 거의 1,800억 이 정도가 아닙니다. 1,800조가 아닙니다. 100조 정도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고 그 취약차주가 어떻게 채무상환 능력을 보존해서 빚을 못 갚는 일을 막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계부채 대책이 가야지 총량적 규제를 지금처럼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혹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혹할 것이다. 가혹할 수 있었다. 가혹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전반적인 경제 흐름 짚어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